네, 반갑습니다. HRSP 정호영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2월 6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언제 내는지, 어떤 내용으로 낼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1월에 낸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설이 길게 있어서 그런지 2월 초인 2월 6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시면은 지침 변경 배경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를 한 6가지 챕터에 걸쳐서 나눠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 지도 지침의 지도 방향이라든지 향후 사업장 동향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별첨자를 보시면 Q&A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지침을 내면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관심이 많을 만한 주제, 좀 헷갈리는 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도 정리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죠. 자, 지침 변경 배경 보시면 간단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13년에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여기가 핵심이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었고, 고정성을 요소로 하다 보니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지급 조건이 성실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작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고정성 개념을 제외해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박스 보시면은 개념적 김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과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성은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 것이고, 우리가 기존에 중요하게 여겼던 재직 조건이라든지 최소 근무일수 조건 같은 것들은 부과돼 있더라도 통상임금 판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장내요도 들어보셨지만 작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지도 지침을 2013년에 냈던 것을 개정한다. 요것이 이번에 2월 6일 날 나온 지침의 변경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전원합의체 판결이 11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침도 변경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부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가 나오죠. 자, 13년 대법원 전원합 판결에서 요구했던 이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재직 근무일수 조건 부과는 정기사용된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게 이제 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효력 범위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장내효, 여기다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결 요지 첫 번째 보시면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 필요성 5가지 나왔던 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는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며 가행성 개념이다. 그런데 고정성이라는 건 법령의 근거가 없는데 법원에서 고정성을 판단 표준으로 내세우면서 통상임금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이런 재직자 조건을 부과해서 통상임금성을 제외하는 강행성을 잠탈하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 두 번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개념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통상임금은 법정수단 산정을 위한 도구적 개념이다. 자,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이렇게 재직 조건이라든지 근무일수 조건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네 번째 보시면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를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 목표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고정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고정성이 없으니까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버린다면
연장 근로를 억제하려고 했던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기 때문에 이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유였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12월 19일부터는요, 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요것이 핵심이고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정성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사건과 2024년 전화협체 판결의 비교를 이렇게 노동부 지침에서 해두고 있는데, 통상임금 판단 지표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그렇죠. 고정성이죠. 이 고정성이 이제 2013년 전압에서는 요구됐는데 2024년 전압에서는 빠지고, 소정근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러 정한 임금이면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소정근로 대가성은 바뀐 게 없죠. 자, 정기성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일률성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고정성이라는 것은 변경된 2024년 전압 판결에서는 제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 결국 법령을 보라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을 보면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정성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024년 전압 판결에서 고정성이라는 것을 따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소정근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통상임금 본연의 역할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이제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실근로 제공이 아닌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실근로 또는 실제 임금과 분리함으로써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실근로와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해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과 구별된다. 사전적 산정 가능성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재직 조건이라든지 소정 근무일수를 채우는 조건 등 이것은 통상임금 산정하는데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고,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때 얼마를 주기로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평균임금은 어때요?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적 산정 가능성을 보면은,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제공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된다. 기존에는 고정성을 얘기하면서 사전 확정성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은 사전 확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실근로와 연계되기 때문에 어떤 미래 이 사람이 재직 조건을 달성할지 최소 근무일 조건을 달성할지는 알 수 없으니까, 확정성이 없으니까 고정성이 없고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고정성이 사라지니까요, 사전 확정성이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신 사전적 산정 가능성이라는 걸 열어두면서 소정근로의 대가와 정기성 일수성 관계에 보시면은, 자, 소정근로 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임금으로서의 소정근로 대가이고, 이 정기성과 일률성은 소정근로 대가인 통상임금 여부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개념적 징표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소정근로 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 가치인 경우에는 정기성과 일률성을 거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밑에 이제 판결이 있는데 보시면은, 자,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 있고,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의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에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과된 조건의 전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재직자 조건이라든지 근무일 조건 붙어 있어도 어때요? 통상임금성 인정한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기성, 일률성, 그다음에 사전적 산정 가능성이라는 판단 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소정근로의 대가는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임금은 기준임금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실근로와 무관하고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 대가로 볼 수 있는 임금은 뭐냐? 한 4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가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연장 근로수당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인데, 무사고 수당 같은 거 있는데요. 무사고 수당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분이 있다면 8시간 근무 제공하면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무사고라는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네 번째, 통사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수당과 같이 개념적으로 통사임금이 될 수 없는 법정수당,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인데, 한 달을 초과해도 정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전부터 인정이 되고 있던 논리고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통사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한 달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2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성을 인정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률성이라는 것은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위험수당, 특정한 자격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이런 것들, 회사 근로자 중에 일부만 지급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 위험 조건이라든지 자격 조건이라든지 직무나 직책이라는 그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면 이것도 일률성이 인정된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통상임금성과 임금 결정의 자율성이라는 부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재직 조건이나 최소 근무일수 조건을 정기상여금에 부과했을 때 그것 자체를 무효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조건 자체는 유효한데 그냥 통사임금성 판단에만 영향을 준 것이냐, 이제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특별히 그것이 강행규정 위반이나 탈법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재직자 조건을 붙이거나 최소 근무일수 조건을 부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부과 조건이 있더라도 통사임금성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은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준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임금 항목이 다른 법정 수당의 산정을 이루는 통사임금지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하는 문제다. 이런 걸 보면 그런 조건 부과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요? 어떤 일정한 자율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정 통상임금과 약정 통상임금을 비교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사합의로 법정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경우 그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그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 안에 무효로 한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과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법정 통상임금과 약정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자, 임금 항목별로 법정 통상임금과 약정 통상임금이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 선택하여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법정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약정 통상임금으로 정한 어떤 특정한 수당이 있을 때 제외하고 법정 수당을 계산해서 이제 그 차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12월 19일부터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를 기초로 산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도지침과 관련해서는 판례 법리 변경에 따라서 지침도 바뀌어지고 실제로 이와 관련한 지도지침을 토대로 해서 향후 산업현장 지도를 하겠다. 14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노동법에서 늘 즐겨 듣는 표현이죠.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 조건과 운영 실태는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한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2014년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가 있었는데 지금 뭐가 바뀐 거냐면은 그 13년 전합제 판결 보시면은 특정 시점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받는 금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X였는데 고정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통사임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절기왕비, 휴가비도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사임금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재직자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하면 당연히 불이익 변경을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참고를 넘어가겠습니다. Q&A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 13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 시행령 제6조를 충실히 해석해서 소정근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정한 임금이면 되고 객관적인 성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 고정선 안 본다는 것이죠. 요거 소정근로 대가 의미,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 대가라는 것은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업합의체 판결에서 얘기했던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이라는 게 뭐냐, 운수회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운수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운전기사에게만 무사고 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는 소정근로 제공 외에 무사고란 추가적인 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루에 버스 운전을 8시간 한다. 그냥 8시간 하면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8시간 운전하면 당연히 받는 수당이라면 소정근로 온전한 제공의 대가일 텐데, 무사고 수당이라는 것은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달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에 대한 대가는 아니고 추가적인 필요하기 때문에, 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고 소정근로에 추가되는 어떤 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소정근로 온전한 제공의 대가가 아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네 번째 질문이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영향을 전혀 주질 않죠. 자, 여기 사례도 보시면은 회사는 정기상임금을 분기 1회 지급하며 연사회에 4월, 7월, 10월, 12월 임금 지급일을 주는데 지급 조건은 임금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한다. 통상임금에 당연히 해당하죠. 기존 같으면 고정성이 없으니까 아니라고 보겠지만 이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동일하죠. 자, 사례 보시면은 회사에서 소정근로 20일이 소정근로를 가정할 때 만근으로 정하고 있는데 만근한 경우에는 30만원을 준다. 근데 A 근로자가 9월에는 만근에서 30만원 받았지만 10월에는 결근해서 받지 못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학예휴업이나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대가성과 정기성 일정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자, 여기 사례 볼까요? 회사에서 학예휴업비를 8월에 주고 체력단련비를 1월에 주는데 매년 기본급의 50%를 각각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자, 회사에서 기말수당으로 연 2회 7월 초 12월 말에 주는데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자,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네요. 기본급 50%를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소정근로의 온전한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죠. 질문 7번은 정말 많이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새로 입사해서 정기상여금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가상의 개념이고 실제 근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이 회사의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이 단체 알바에게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750%를 지급하는데 짝수달 5일에 각 100%, 설날, 추석 및 학위휴가에 각 50%. 이렇게 지급할 때 어떤 사람이 한 12월 10일 날 입사한 거예요. 그리고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연장근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사한 지 열흘째부터 연장근로를 했는데 상여금 지급 조건에 안 맞았으면 상여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는 정기상여금 750%를 이 통상시급으로 환산해가지고 정확한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이 연장근로 한 거에 대해서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을 어떻게 녹여내나요?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통상임금 정의가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을 보시면은 시간급부로 정한 기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토요일이 이제 무급이라고 전제할 때, 자, 월 환산 시간 보통 209라고 표현하는데 노동부 전역이 뭐 208.56시간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상여금이 있어요. 연 600%를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월 환산을 하면 됩니다. 12달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50만원 정도 나오겠죠. 50만원을 209 개념으로 나누면 여기 208.56이 나와서 보통 200으로 나누니까요. 200으로 나누면 환산되는 금액이 있겠죠. 이제 이것을 반영해주면 되고, 아니면 600만원이 연에 나가는데
월 환산을 12번 곱하면 연 환산으로 바뀌겠죠. 이거를 600만원 나누기 연 환산 시간으로 해서 나누는데 보통은 이 월 환산 개념을 많이 쓰죠. 그죠? 환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급받지 않은 정기상여금도 이렇게 통상시급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수당을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통상임금이냐?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가족수당인데 본인분이 있고 아내나 자녀분이 늘어나는 거에서 플러스 10,000원씩 된다. 그러면 본인 기준으로 받는 기본 금액이 있죠. 이거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경우에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24년 1월 1일 날 발생했는데 휴가를 못 썼어요. 그래서 25년 1월 1일부터 수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1월 10일 날 미사용수당을 1일분 지급할 때 이때는 12월 9일 이후이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적용해서 통상시급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Q11번 보시면은 고정시간의 수당을 지급해온 경우 12월 19일 이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이 표는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텐데 표 보니까 좀 이해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만 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 보시면은 자, 25시간을 매월 고정시간의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 통상시급이 원래는 13,000원이었어요. 그래서 1.5배에서 25시간 해가지고 48만 7,500원을 지급했는데, 자,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 15,000원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그쵸? 전환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12월 19일 연장근로분부터는 통상임금을 새로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수정을 이제 해줘야 될 때, 자, 12월 예시를 들었네요. 그리고 일자가 쭉 나오고요. 12월 19일과 이전으로 이렇게 19일에 해당하는 건 파란색 박스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예시 1, 2, 3, 4, 3-1, 4, 5 이건 뭐냐? 그냥 사람으로 생각해 주세요. 예시 1번에 해당하는 연장근로를 한 사람, 예시 2번에 해당하는 연장근로를 한 사람 쭉 이제 있을 때 19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4번, 5번은 보니까 1번인 사람 연장근로 총계를 보면 12월 18일까지는 15시간, 12월 19일부터는 10시간, 그 다음에 4번인 분 볼까요? 12월 18일까지는 28시간, 12월 19일부터는 11시간 했네요. 그 다음에 5번인 분 보니까 12월 18일까지는 4시간, 12월 19일분부터는 24시간 했어요. 그러면 12월 18일까지는 기존대로 13,0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 1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사람. 근데 12월 19일분부터는 어떻게 해요? 각각 이 15,000원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을 해서 추가 금액을 줘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2번 볼까요? 예시 2번 보시면 이 사람은 12월 18일까지 연장근로 25시간을 다 했어요. 고정시간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실제 25시간을 12월 18일까지만 했으면 당연히 13,000원인 종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왜요? 12월 19일부터는 연장이 없잖아요. 예시 3번인 사람 볼까요? 이 사람은 12월 18일 이전까지는 없다가 12월 19일부터 18시간을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월급에 48만 7,500원이 13,000원 기준으로 25시간 계산이 되어 있는데 12월 19일 이후부터 18시간 했기 때문에 그 18시간은 13,000원 아니라 15,000원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다만 이 25시간 분 중에 7시간은 연장을 안 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7시간 분은 종전 13,000원 기준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1번 볼까요? 3-1번 보시면은 아예 그냥 12월 18일 이전에 18시간 근무를 다 이제 한 겁니다. 자, 이 경우도 당연히 종전 법리에 따라서 13,0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사실 예시 2번과 차이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직 또는 근무일 조건이 있는 임금에 대해 앞으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 조건 자체가 무효냐, 이걸 질문을 한 겁니다. 자, 볼게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지 않고 정기사회금이나 각종 수당의 재직 조건 또는 근무일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기사회금 보니까 격월 지급하는데 지급일 홀수달 5일에 재직하고 있어야 지급하고, 이전에 퇴직하면 미지급하는 경우에 어떤 근로자가 11월 2일에 퇴사를 했어요. 원래는 11월 5일에 정기사회금 지급이 되는데 11월 2일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9월 10일은 이미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2달분에 대한 상여를 줘야 되냐 아니면 안 줄 수도 있는 거냐. 법원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조건 붙이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죠. 고정성 요건 제외로 재직 또는 근무일조건 등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는 별개로 정기상여금 등에 부과된 지급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퇴직 등으로 지급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 대한 사용자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통상임금 계산에는 당연히 포함을 하지만 지급 조건에 따라서 실제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굳이 뭐 비례해서 정산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성보호 급여 지급 시 통상임금 산정 지급 시점은 자 사례 볼게요. 2024년 10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2024년 12월 20일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핵심이 뭐예요? 이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이 급여 신청일이 아니라 시작일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일 기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사례 같은 경우는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기 때문에 종전법리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되겠죠. 다만 12월 19일 이후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시작일이 12월 19일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변경된 법리에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읽어보기 같이 했습니다.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과 비교했을 때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고용노동부 이제 지침이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침이 사실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항목별로 판단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사업장마다 수당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잘 하시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도지침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URL도 같이 첨부를 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